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 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바보의 저자 게이 핸드릭스, 나를 사랑하는 방법, Learning to Love Yourself 공유해 볼게요. 이 책을 출판했던 20, 30년 전만 해도 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주제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생소한 그런 주류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첫 출판 시에 좀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상담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나 신경정신학, 물리학, 의학 등등의 좀 다채로운 분야에서 공공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지요.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변화의 시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실천해서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30년간 절판 없이 개정판을 거듭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고 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우선 나 자신을 향한 생각을 비롯한 마음가짐이 변화됐다. 나의 마음가짐 외에 세상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이 다가오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 자신이 먼저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무척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차츰 성장하며 우리 자신과 인생을 둘러싼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부딪히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은 점점 옅어진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처럼 우리가 2살 혹은 22살에 무심코 내리는 결론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쳐 30살이나 60살이 됐을 때 삶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야 했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죽음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경제적 필요성과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어린 나이였던 나는 그토록 의존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그들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그냥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고 또 매일 해가 질 때까지 8시간씩 낯선 무리들에게 엄마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피곤한 나머지 줄곧 짜증을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짧게나마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잔뜩 움츠러든 나는 스스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 숨어버렸다. 할머니 댁의 앞방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게 했고 그 누구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시켰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로 끝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지속되었다. 당시 내 나이가 2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공간은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우쳤다.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마라와 같은 결론을 내려 세상을 단순화시키고 또 억지로 이해하려고 한다.
규칙은 어떤 면에서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어준다. 규칙은 우리를 공경에 처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 인생 깊숙한 곳에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인생에 규칙이 적용되면 삶은 경직되고 만다. 인생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면 삶이 경직되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의 장점은 마음속으로 한번 내린 결론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믿지 말자고 마음먹어도 마음가짐에는 실체가 없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목적이 어떠하든 일이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 정한 마음속 한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위안이다. 어째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느끼게 될까? 첫 번째, 출생의 경험. 출생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이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따뜻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환경에서 벗어나 재앙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끔찍한 장면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아기는 수축되며 떨리는 아주 어둡고 긴 벽의 터널을 뚫고 지나 미지의 끝으로 이동한다. 그런 후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길 것이고 결국 밖으로 끌려 나와 탯줄이 잘리고 또 엉덩이를 얻어맞는다. 그러면서 낯선 세계의 차가운 공기를 억지로 들이마셔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출산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때의 이야기이다. 심지어 하루 종일 터널에 갇힐 수도 있고 출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출산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당시 무의식 중에 느꼈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는 있다. 출생 시 우리는 이런 평온한 상태는 언젠가 무너질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 결론을 믿으면 우리 삶은 그 공식에 따라 정확히 움직일 것이다. 우리 삶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흐르게 하는 어떤 결론이나 믿음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일단 그것을 발견하면 이런 믿음과 결론은 사라지거나 더 건전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 두 번째, 성장기의 좌절.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어렸을 때 어느 날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사람들이 미쳤거나 내가 미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미친 것은 그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성장기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사건과 마주했을 때 너무 많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먼저 최악의 사건을 생각해보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잠시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보기 바란다. 아이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환경에 태어나는 경우는 아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동료와 함께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아이들을 구출해낸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만큼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폭력적인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도 수백 명일 것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인 단어, 행동, 몸짓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들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게 된다. 세 번째, 내 탓으로 돌리기. 성장기의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본인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자책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놀라우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시간을 맞춰 직장에 도착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기 위해 막상 항상 치열하게 노력했던 어머니께 짐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분주한 것처럼 보였고 나만 없으면 일이 더 수월할 것만 같았다. 나는 형에게 내 생각을 얘기했고 형은 나름대로 생각하더니 내 생각이 옳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 어떤 아이라도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나는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였다.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수호천사들이 있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자책하지 마.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상황은 똑같을 거야. 라고 속삭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랑받는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민한 눈과 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섞여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집어낸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향한 긍정적인 감정 속에 분노, 두려움, 슬픔, 욕구, 불만 등을 종종 내비친다. 우리는 이런 암묵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본인이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출생과 유년기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중 한 가지는 두려움이었다. 분명 내 어머니는 생존과 관련된 여러 두려움을 겪은 나머지 바닥이 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나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중년기에 이른 본인은 가장 노릇도 도맡아 해야 했다. 한 가정의 행복한 주부였던 어머니는 바로 그 다음 주에 한 아이 그리고 뱃속에 태아를 부양해야 하는 과부 신세가 된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의 소견대로 아기가 삼투 현상으로 부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그때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가정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경우다. 어머니는 나를 원했지만 동시에 나를 원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음은 뭔가 잘못됐다고만 느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퍼즐 조각이 하나 없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키워지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환영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 얼마나 해괴한 모순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며 대체로 친절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로 속닥거리고는 했다. 대체 어쩌면 좋을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걸까? 내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일까? 겁이나 차마 묻지도 못했다. 나는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굴려고 노력했다. 네 번째, 감정을 부정당한 기억. 출생시와 유년기에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하지만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아이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말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겁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겁먹을 필요 없어. 그리고 슬플 때는 울지 마. 기쁨을 느낄 때는 침착해 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스스로 겪는 경험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두려움,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까닭은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신들도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스스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면을 둘러본다. 그 결과 우리는 대체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행동을 한다. 우리 경험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나답게 굴 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 효과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어떠랴. 몇몇은 착하게 굴어 효과를 보고 다른 이들은 엄청난 말썽을 부려 원하는 것을 얻는다. 또 어떤 이들은
부끄럼 많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악동이 된다. 우리가 자라면서 인정받기 위해 취하는 외적 인격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라틴어로 외적 인격은 가면을 의미한다.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 쓰는 가면에 걸맞은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의 성격 형성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착한 아들이 됐고, 되도록 어머니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한 내 노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때 불행이 닥쳤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다시 꾸미고 싶다는 말을 할머니께 전하는 것을 엿들었다. 당시 6살이던 나는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오후에 이를 꾸몄다. 그때 나를 돌보기로 했던 형은 친구와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나는 크레파스, 핑거 페인트, 물감을 꺼내 화장실 벽에 끝내주는 벽화를 그렸다. 낙타, 피라미드, 디즈니 캐릭터, 영화 로빈후드의 장면 등등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끝날 무렵 나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께 벽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달려나갔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자랑스럽게 열어젖혔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좋아하기는커녕 노발대발했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했던 나의 외적 인격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이처럼 외적 인격은 아무 이유 없이 그 효과를 갑자기 잃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으면서 고통은 피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질문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질문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이 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만이 존재한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안으로 움츠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한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록 판을 깨버린다. 삐뚤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본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므로 본인을 승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은 완전한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즉, 부정적인 인정이라도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영겁의 시간을 지나. 출생시나 유년기에 내리는 결론은 아닐지라도 이미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자신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종종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삶만 계속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확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한다. 우리가 똑똑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며 본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자식들이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보통 이런 기대들은 암묵적인 것이라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기대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먼저 그 기대들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둘째, 그런 기대를 가끔 충족하기는 한다.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낀다. 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점점 잃는다. 또한 사랑을 사물과 연관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 슬프니까 옷을 사 기분을 풀려고 한다. 무능하다고 느낄 때 스포츠카를 사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 이런 방법들은 그 순간에는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시적인 들뜸은 차츰 사라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다시 불만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경험할까? 독자들에게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내 의식 혹은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경험이 보일 것이고 탐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모든 이에게 신비롭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 저자 게이 핸드릭스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경험을 마치 다이어리에 쓰듯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머리로는 몸이 아픈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 나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몸과 정신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즉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된다는 이론도 존재한다. 마음과 감정의 상태와 두통에서부터 암까지 질병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수백 건의 연구를 보더라도 이 이론은 과학적 시각에서 나름 타당하다. 이 이론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인 이후 나는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였으며 주기적인 명상과 운동을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 흡연과 과식을 즐겼고 걱정을 달고 살아 아플 때가 더 많았었다. 1년에 서너 번씩 감기에 걸리고 그것도 모자라 독감과 배탈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나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다. 아팠던 기억이라고는 2번의 감기와 2번의 독감 그리고 1번의 배탈이 전부였다. 배탈은 지금 생각해보니 상사병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심신 일원론을 믿게 된 이후로 나는 훨씬 더 건강해졌지만 문제는 내가 아프게 될 때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아플 수가 없다. 아프게 된 이유를 골똘히 생각한 후 어디에서 방심했는지를 확인하고 아프게 된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는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 지금 나는 몸이 아프게 된 나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부터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사랑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마음속으로 아픈 나를 싫어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외친다. 내 몸을 관통하는 빛과 가뿐함이 물결처럼 느껴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의 감정 상태인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 상태인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감정 자체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한다. 목감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목감기에 걸린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이제야 내 손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한다. 이번에는 내 가슴 속에서 달콤하고도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 이제 나는 목감기에 걸린 나를 사랑하고 싶다. 스스로 경험을 하고 나니 머릿속이 빛으로 가득 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일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평화로움이 내 몸과 마음 곳곳에 퍼진다. 이후 토요일, 나 자신을 사랑한 이 체험은 육체적이다. 마음속에서 생각을 시작하지만 곧 몸과 연결되어 몸에서도 일어난다. 팽창의 느낌, 나 자신을 사랑할 때의 느낌은 공간이 팽창하는 느낌이다. 사랑이란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는 슬플 수도 있다. 그러나 슬픔과 공간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사랑한다면 슬픔에서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사랑은 공간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 싫어하는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밀쳐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먼저 그 싫어하는 감정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나 자신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간이 생기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애라는 단단한 뿌리가 생기고 그 단단한 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월요일 아침 한 주가 시작되었고 할 일이 수천 가지다. 오늘은 은행과 우체국에 들려야 한다. 쓸 편지가 많은데 그것들은 한가하게 미룰 수 있는 편지들도 아니다. 오후에는 고객 상담도 여러 건 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댄다. 이 분주함은 무엇일까?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면을 들여다보니 조여오는 긴장감과 수천 가지 생각이 마음을 휘저어 놓는 탓에 안절부절 못한다. 한편으로는 처리해야 하는 잡일이 생각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절대 끝낼 수 없을 거라는 암담한 생각이 든다. 나는 마음속으로 안절부절 못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몸은 미소로 화답한다. 화요일 아침 나는 사랑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두려움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그 감정에 좌지우지하게 된다. 내가 그 감정의 진실을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면 그 감정과 공간을 기꺼이 나누게 된다. 그 감정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 내가 바꾼 것이라고는 감정을 경험하겠다는 의지뿐이다.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다.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의 공간은 없어지고 이내 움츠러들게 된다. 따라서 내가 기꺼이 경험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열리고 팽창하게 된다. 바뀐 것이라고는 경험에 대한 저항의 자세를 버린 것뿐이다. 내 안에 공간이 없고 또 움츠러든 것 같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지? 라는 자문을 한다. 긴장은 우리 의식에서 진실을 멀리 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힘이다. 지금까지 지난 며칠간의 내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했다. 독자는 실제 내가 실천한 자기애의 순간에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1, 2, 3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기 바란다. 1. 현재 마음 또는 감정 상태를 의식한다. 노여움, 두려움, 기쁨, 자기 혐오, 실증, 무감각 등이 있을 수 있다. 2.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사랑한다.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방법을 모른다면 먼저 말을 뱉어본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나, 두려워하는 나, 행복해하는 나를 사랑한다. 잠시 후 자신을 사랑할 때 전해져 오는 신체적 감각을 느낄 것이다. 3. 그 감각이 흥미롭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함께한다. 4.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본인을 항시 사랑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의지가 있다면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용서 경험하기. 용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다. 용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회복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용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용서의 미덕에 대해 아무리 자주 듣더라도
용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아무리 자주 목격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은 늘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 문제는 우리 내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용서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용서를 의무로 여기면서 용서를 시도하면 진실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다. 부인과의 말다툼 끝에 분노를 느꼈다면 부인을 용서하기 이전에 이 감정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우선 내 분노와 상처를 받아들이고 또 내 경험의 기저까지 가봐야 한다. 때로는 내 경험을 부인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맑아지는 것은 물론 부인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즉, 내 경험을 사랑으로 먼저 보살핀 다음 서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다양한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 접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행복한 부자로 가는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